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이제 와이프의 개인전이 끝나서 제 개인전은 아직 하고 있는 중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짐이 한시름 놓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미술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또 미술 시장에서 진짜 정보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저 한 사람의 견해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또 미술도 작가잖아요. 그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저랑은 별 연관이 없습니다. 미술 작가는 사실은 이러한 미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랑 내 작업을 하는 거랑은 어떻게 보면은 큰 상관은 없어요. 작가가 뭐 내가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자기의 주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게 관심이 많아서 또 그런 게 작업에 투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가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뜰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뜨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나중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흐 같은 사람이 그 시절에 자기가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 시대에서는 그거랑은 좀 갭이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작가는 미술 시장의 변화랑은 자기 작업이랑은 큰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정보를 안다라고 해서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그런 뉴스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모토로라 같은 경우가 이러한 뭐 5G 시대나 이런 무선 통신의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가지고 인공위성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띄웠다가 그러다가 회사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장을 선도를 했었던 많은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정확하게 향후 전망을 봤는데 그걸 조금 몇 년 너무 일찍 들어가서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손해를 본 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옛날에 LG 스마트폰 사업부 같이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아는 것과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랑 내가 그거 가지고 또 활용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굉장히 정보가 박학다식한 사람들,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학다식하는 거랑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랑도 또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장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들, 뭐 예술 다른 분야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술이라는 게 그 나라의 뭔가 예술 중에 최고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제가 뭐 다른 분야를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가장 의문을 가지는 게 저거를 도대체 어떻게 좋고 나쁘고를 나눌 수가 있냐. 저거는 왜 비싼 거고 그러냐를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만큼, 가장 뭔가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순위를 바꾸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게 실제로 나라의 국력이나 아니면 정치, 사회, 그러니까 거의 그 나라나 아니면 세계적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미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의 트렌드나 하나의 흐름으로만 그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한눈에 파악을 한다라거나 뭐 한 가지 몇 가지의 키워드로 파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서론만 지금 4분을 했는데 왜냐면 앞서서 이러한 전제들을 깔고 가지 않으면은 오해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제들을 좀 많이 깐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까지의 미술 시장이 일단은 우리나라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뭐 가장 큰 변화의 지점은 그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지만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미술계에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뭐 작가의 작품을 사면은 내년이 되면은 두세 배
아니면 몇 배가 오르는 경우들도 많았고 작품들이 완판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수혜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가끔씩 자막이 없어서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거 촬영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막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딕션이 좀 정확한 편이기 때문에 그 자막 기능을 켜놓으시면은 자막이 그래도 나오면은 보시기 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리만 브라더스 이후로 컬렉터들이 미술 시장에 대한 불신이 좀 커졌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갤러리의 말을 믿고 작품을 샀는데 나중에 이게 거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컬렉터들끼리도 막 돌아다니는 게 얘기가 검증이 된 작가를 사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이상이 된 작가들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고 저도 컬렉터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공격적인 거를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이 작가가 무명일 때 샀는데 이 사람이 되게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은 그거는 뭐 좋긴 하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가능성이 큰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침체가 왔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대 옥션을 기점으로 살아났어요. 뭐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이나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자체 갤러리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국내의 갤러리들은 가격 방어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쪽에는 이제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개를 해주거나 옥션에 내놓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 방어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세계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또 발휘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전쯤부터는 그것도 또 바뀌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술 정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픈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구석에 앉아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떠한 작가라도 작품을 사고 정보를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만 있어도 가능하고 내가 심지어는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해외에 어떤 갤러리든지 내가 그림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당장 통역사를 불러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한글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구글 자체에서 번역기 기능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기를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기존에도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옥션의 기록은 뭐 인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100%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 해외에 있는 되게 저명한 데들 있잖아요. 옥션가 같은 경우에도 뭐 크리스티라든가 아니면은 소더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있었던 경매 기록을 인정을 공식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통용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를 사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다이아 인증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 인증서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결혼할 때 다이아를 살 때 그러한 인증서라고 했나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인증이 되어 있는 걸 샀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증이 되는 거를.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이아가 똑같은 다이아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인증을 해준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제 세계화가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정보들을 얻고 해외에 있는 그런 미술 시장 그리고 또 그런 경매 정보 이런 거에 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몇 년 전쯤부터는 그런 양대 옥션에 대한 그것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좀 적자도 생겨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들을 모색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아마 대부분의 이제 미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시고 계시는 분야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부터 점점
뭐 나라는 개인이 있으면은 점점점 내가 모르는 영역들의 정보들을 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모르는 정보, 내가 몰랐던 시장, 더 넓은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알게 되면은 그게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었던,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랐었던 진짜 정보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미술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은 미술 시장의 진짜 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국력이나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이 모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뒤집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미술 정보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미술 정보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나요? 아니면은 뭐 굉장히 미술 전문가가 알고 있거나 유명 갤러리 디렉터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에 있는 유명한 디렉터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 미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미술 쪽에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진짜로 따지고 나가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과학적인 얘기나 그런 것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깊은 얘기니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진실들이 미술 쪽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몇 단계를 거쳐서 가면은 그게 실체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거를 때마다 이렇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건데 그게 실제적으로 미술에서는 더 힘듭니다.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미술은 사기라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거는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미술계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작품은 거기서 거긴데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요인들로 작품 가격들이 결정이 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술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분분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교육을 받은 작가들이나 사람들인 경우에도 다 다른 작업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80억 개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미술은 똑같이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도 80억 개의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철학이나 나의 아이덴티티 같은 게 작업을 보고 즐기는 데 있어서 투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거 자체가 남들이 이러니까 나도 따라가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뭐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인 사람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현혹이 되거나 아니면은 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을 되게 좋거나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작품을 살 때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뭔가 몇 가지 근거가 필요해요. 근데 그 근거라는 것 자체가 아주 명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비싼 작품 같은 경우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집도 그렇고 굉장히 대형 투자들도 그렇고 오히려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거일수록 허술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몇천 원짜리 사는 데는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엄청나게 하는데 뭐 몇 억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것만큼도 검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나 뭐 허위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뉴스 기사를 사실 한 번만 검색을 해봐도 나올 수 있는 금방 증명이 되는 얘기임에도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근거라는 게 좀 실체화되어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세계적인 유명한 뭐 옥션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전시를 했고 아니면은 어디 옥션에서 낙찰이 됐고 아니면은 어떠한 호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랑 좀 비슷하죠. 지금 재고 발표가 어떻게 나오고 여기가 나중에 어디가 인수합병이 될 것이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술은 그게 조금 그 실체라는 게 되게 좀 훨씬 더 명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크리스티에 나왔고 소더비에서 몇 억 원에 낙찰이 됐든 말든 내 눈에 저게 왜 몇 억짜리지? 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뱅크시 같은 경우에도 야 사람들이 막 어쩌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관점에서는 저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저걸 왜 안 잡고 있지? 딱 봐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영국에서 그 경찰이나 아니면은 갤러리 관계자들이 뱅크시가 누군지를 맘먹고 뭐 당연히 이미 알고 있겠지만 맘먹고 잡아내려면 못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술의 주도권을 잡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때마다 그러니까 추상 표현주의가 생겨난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옛날에 인상파에서 그냥 마르시앵 듀샹의 변기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아니면 팝아트라는 장르가 태어나고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생겨났어요. 그거 자체가 미술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주도권을 왜 가지고 오려고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를 대기 위해서예요. 근거를. 자, 소더비나 아니면 크리스티 뭐 몇 개가 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데들이 가장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가 영어가 됐어요. 왜 영어가 공용어가 됐을까요? 가장 효율적인 언어라서 공용어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가장 과학적인 언어여서 공용어가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가장 공용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뭐 옛날 뭐 영국이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할 때부터 이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은 아무튼 이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도 왜 세계 공용어가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반박을 하려면 반박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용어가 된 거랑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미술에 가장 선도를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아니면은 그러한 기관이 어디냐라는 거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가 인정해주고 얘가 인정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뭔가 연구 발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증명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술에 대한 그러한 근거들은 철저하게 사람들 간의 인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몇몇의 선진국들이 되게 어려워진 데가 많아요. 어려워진 데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려워진 걸까요? 아니면은 옛날보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확실하게 G20이 아니라 뭐 G2에서 G7 막 이 정도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옛날에는 이 몇 개의 나라들이 전 세계의 부나 아니면은 모든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요즘에는 다 퍼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로 가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삼성이 있지만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나라 거라고 할 수 없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로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 없어지고 기업 간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들로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사람들이 뭔가 혁신을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암호화폐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가면 좀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너무 잘 나갔던 데에 대해서 힘들어진 거지. 그게 전 세계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경제 불황이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불황이 왔는데 옛날에 몇몇 나라가 미술에 대해서 선도를 하고 그럴 때에 비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다급해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서 프랑스에 와서 그림을 사고 미국에 와서 그림을 사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점점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 아니면은 독일차 무조건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진국, 뭐 선진 문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민낯이 더 밝혀졌지만 생각한 것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술이라는 것도 그쪽에 되게 오래 해와 있고 기득권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술적인 수준이 우리나라가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거를 인정을 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비교적 그냥 여러 작품들을 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수준이 절대로 낮지는 않아요. 그 비율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해외보다 더 나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체능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작은데 뭐 일본이나 축구보다 이렇게 막 축구 같은 것들도 더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대생력 같은 게 되게 좋은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대생만 가르치고 외국 사람들처럼 개념을 안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대생을 잘 그려요. 예. 그런 거지, 우리나라는 뭐 창의적인 교육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되게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실제로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시장이 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만화를 보더라도 일본은 만화가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저렇게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잘된 사람들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진짜로 인기 있고 A급 만화들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저렇게 되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쪽에도 들어가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되게 만화가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만화가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더 시장이 크고 그 시장이 조금 더 오래됐고 그러할 뿐인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옛날에는 주도권이 서양에 있었습니다. 서양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서양에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서양에 노동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 데들이 이렇게 인종차별이 더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밥그릇을 뺏어갈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급 인력이 아닌데, 고급 인력들은 다 도시로 가거나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내 밥그릇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밥그릇이 뺏긴다라는 게 되게 위험성이 오면은 거기에 인종차별이 더 심해집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가장 큰 기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까지 가면은 좀 길어지니까, 근데 이런 제가 워낙 많이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해외에 가면은 우리는 뭐 이런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뭐 우리는 이런 것들만 인정해주고 뭐 이러하고 뭐 이렇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 작가들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투자를 하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거를 하는 게 좋고 이게 더 우리가 더 높은 가치고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은 옛날엔 그렇게 우리한테 친절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들지 않은 데가 잘 없어요. 내가 옛날의 명성에 기대가지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장사가 되는 시절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약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때 일본 같은 데가 명품 시장이 굉장히 오히려 불황이 왔는데 호황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일본 명품도 또 사지 않는 그런 문화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아무튼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의 그게 뺏길 거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요약을 해서 보자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동양인들에 대해서 비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방역 시스템도 우수하고 당연히 자기들이 모든 게 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굉장히 동양인들을 비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적당히 잘하면 안 되고 이게 너무 자기네들하고 차이나게 한국이 잘하다 보니까 야 쟤네들은 저렇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또 반발이 생겨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완전히 A급 시장에는 이 사람들도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국 작가들을 잘 들이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옛날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동양권이나 아니면은 뭐 중동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봤을 때 제3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특성 뭐 중동 사람들이라고 하면 중동의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뭐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동양 아니면은 그런 식민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원하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인물화 아니면은 뭐 추상화나 아니면은 뭐 꽃을 그리거나 이런 거에 한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찾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주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끔씩 오는 한국에는 이런 문화도 있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문화도 있네. 자기들은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작가라고 하면은 한국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거를 찾질 않아요. 왜? 주류는 자기들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 시장은 그런데 밑에서는 실제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좋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은 여기저기 다 껴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표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 무섭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무조건 돈이 들어왔던 그러한 자기들의 기득권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막 우리나라 같은 데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실제로 근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요즘에 한국 시장 미술 시장도 못 믿겠다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막 작품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갤러리에서 양대 옥션으로 갔었다가 지금은 해외 시장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그거는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 자체도 한 번 더 변할 겁니다. 변할 거는 확실해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게 옛날처럼 G2나 G7의 세계로 흘러가는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음악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변하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전 세계적인 온라인으로 트렌드가 확 바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BTS 같은 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영국 시장에서도 예를 영국이나 미국 빌보드 차트나 UK 차트에서도 차근차근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앞지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로 그 트렌드가 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얘기를 하는 정보가 뭔가 새롭고 신세계라고 하는 시기도 아마 조금 있으면은 그것도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를 했었던 이 시대가 변한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30분이 돼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진짜로 물론 뭐 개인이 하기는 힘든 얘기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의지가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이기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는 돈을 번다라는 거 갑자기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선도를 해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현대자동차보다 뭐 매출이 많이 나거나 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차세대의 시장을 테슬라가 선도를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그런 IT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요즘에 컨텐츠 기업들도 그렇고 손정희의 비전 펀드 같은 경우에도 100조 원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확실하게 시장을 선도하거나 선점을 하거나 이러한 시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1위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따라가서는 뭐가 안 돼요. 물론 뭐 그냥 개미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저 사람들 따라가고 하는 거는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시장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쫓아가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즘에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개미들이 많이 사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부터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미 뭐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옆집에 있는 뭐 아저씨가 아는 정보라는 수준까지 오면 이미 그건 정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정보의 트렌드가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수준까지 오면은 사실 그거는 정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미술 시장은 특히 이게 어디가 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도권을 지금까지 쫓아오기 위해서 내가 잡기 위해서 너네들과 항상 다른 미술을 우리들은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까지 왔을 때 할 게 없으니까 뱅크시 같은 그런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나올 만한 개념들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뭐 VR을 이용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그러한 작업들이 나오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뒷시장 이후로 사실은 뭔가 엄청난 개벽이 될 것들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아 가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러한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작가가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물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은 뭐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미술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정보의 뭔가 실체를 파고 들어가면은 실체가 없어요. 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다들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그 상황에서 뭐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시장을 선도를 하든지 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뭔가 새로운 정보나 아니면은 뭔가 고급 정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정보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되게 뒷북이거나,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이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털어먹으려면은 자기들이 이미 뭔가를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를 흘려요. 그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와 갑자기 새로운 정보네 하면서 너도 나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기관들이 개미들의 돈을 다 털어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그냥 새로운 정보나 아니면은 뭔가 막 이런 거를 쫓아가는 거는 사실은 되게 뒤늦은 정보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되게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하긴 힘든데 뭔가 고급 정보라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 당사자나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계실까?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간혹 보인다라는 말이죠.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근데 그렇습니다. 예. 또 오늘 얘기도 뭔가 결론이 나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앞으로 미술 시장은 지금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고 정보의 폭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한 차례 요것 또한 몇 년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예, 달라지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은 미술 시장은 특히 주도권과 그런 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주도권을 찾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유럽이랑 서구권들이 식민지를 해먹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문화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프리카 문화재나 여러 가지 문화재 약탈해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걸로 돈 벌어가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오기는 쉽진 않은데, 근데 그 변화 자체는 지금 온라인 시대가 와가지고 되게 빨리 일어날 거예요.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뭐 100년, 200년 동안 그쪽에서 선도를 했었던 것들보다 빨리 일어날 텐데, 그 이후의 미래까지는 제가 얘기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아무튼 작가는 자기 작업을 열심히 해야겠죠. 아무튼 제가 이런 거를 저는 세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뭐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제 말이 뭐 법인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걸 연구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번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거는 아마 끝까지 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끝까지 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요거는 많아야 한 2명 정도 계시지 않을까. 혹시 끝까지 보신 분 계시면은 한번 또 한 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 제 개인 전좀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